FRM 파트 2의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표 받은 걸로 보면은 크레딧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모두 13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3번이면 시간으로 보면은 3시간씩 하게 되면 39시간인데 이 39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주제를 다 다루려면은 진짜 빨리 나가야 됩니다.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의 페이지. 자, 페이지로만 보면은요, 그게 거의 한 370페이지? 이렇게 되니까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죠. 자, 37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39시간에 끝내려고 하게 되면 1시간당 몇 페이지씩 나가야 되면 10페이지씩 나가야 되잖아요. 1시간씩 10페이지 나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주마간산입니다. 주르륵 그냥 읽으면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거 보세요 하고서는 나가거나 아니면 진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좀 시시콜콜한 거는 읽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시시콜콜한 거는 읽어보세요 하고 나가게 되면 그 시시콜콜한 것조차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거기다가 현업을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은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규제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또는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설명하면서 가는 동안에 요 내용들이 썩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걸립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제가 봐서 이게 요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게 다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요 시간 내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보강 없이 빨리 끝나게끔 이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좀 시간을 조율하면서 얘기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목차를 한번 봅시다. 목차. 크레딧 리스크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거의 한 70%는 비슷하고 지난번하고 거의 같고 한 30% 정도가 바뀌고 이렇게 됐어요. 바뀌었는데 이제 좀 워디하게 바뀌었습니다. 말이 많은 쪽으로 바뀌어서 약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내용들이 바뀌긴 했는데 먼저 거기 컨텐츠 목차에 보시면 Study Session 4의 Credit Risk Analysis가 있죠. Reading 17의 Fundamentals of Credit Risk부터 시작해서 자, 이 Study Session 4에 해당되는 Credit Risk Analysis는 이거는 신용위험 분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스터디 세션 4에 나와 있는 요 카테고리 이야기들은요, 전체적으로 크레딧 리스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 개념들을 조금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터디 세션 4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다. 요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냥 개념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도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스터디 세션 4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터디 세션 5가 있어요. 거기서 Credit Risk Estimation, 이때부터가 진정 신용위험을 측정을 한번 해봅시다는 건데 신용위험을 측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Default Probability, 상대방의 부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런 거 추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제 Reading 25에 Estimating Default Probability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위험이라든지 또는 마켓 리스크라든지 그런 리스크를 그냥 단순히 이거 너무 위험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전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위험한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것 중에 Value at Risk라는 게 있죠. 크레딧 리스크도 마찬가지로 크레딧 밸류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반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때부터는 25, 26은 다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죠. 숫자로 답을 내야 되는 그런 거고 근데 숫자로 답을 내야 되는 게 그 숫자로 답을 내기 위한 안에 들어가 있는 기본 논리나 프로세스가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해집니다. 리딩 27의 포트폴리오 크레딧 리스크. 이 포트폴리오 크레딧 리스크는 상업화되어 있는 신용위험 측정 모델들이 몇 개 있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FRM은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개별 자산 하나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중요하죠.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도 예컨대 론 포트폴리오 같은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들이 막 있을 텐데 이 신용위험에 노출된 자산 전체 위험을 우리가 계량화시키는 상업화된 모델들이 몇 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크레딧 리스크에서는 그런 모델들을 좀 소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는 거.
뭐 리딩 28의 Structured Credit Risk 이거는 이제 구조화 상품이죠. 나중에 우리가 Securitization 이런 거 뒤에 가면 공부하실 텐데 구조화 상품 중에 크레딧 트렌칭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신용 위험을 맨 위에 이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신용 위험을 작게 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용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트렌치 또는 레이어 형태로 되어 있는 유가증권이 있는데 그런 레이어 형태의 유가증권의 Structured Credit Risk 그런 레이어 형태의 그런 상품들은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Structured 구조화되어 있다고요. 자, 구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먼저 신용위험을 지고 다음은 누가 지고 다음은 누가 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신용위험은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부 다 Securitization 자산 유동화라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으니까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상품들은 어떻게 신용위험을 분석하나요? 자, 이런 것들 여기서 볼 거예요. 자, 리딩 29는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냥 반복입니다. 크레딧 리스크. 그리고 리딩 30은 크레딧 디리버티브, 신용 파생 상품이죠. 근데 대표적인 게 CDS라는 게 있는데, CDS라는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한 소개가 이게 나옵니다. 신용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파생 상품 중에 CDS가 대단히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파생 상품이니까, 그 구조라든지,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크레딧 디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상품을, 금융상품도요, CDS 같은 상품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또 금융상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소개를 좀 할 거예요. 자, 이 크레딧 리스크 에스티메이션이 사실은 코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야, 그러면 시험 공부할 때도 코어에 집중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미국 시험은요, 어떤 코어 하나에 집중해서 시험 보러 간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코어는 물론 중요하죠. 무게중심을 그렇게 많이 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그 주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잘 그래야만이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파트 1에서 시험은 쳐보셨잖아요. 파트 1 시험 쳤을 때 어땠어요? 시험 문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험 치는 것들은 얘가 밸류 리스크를 묻는 문제다. 마켓 리스크 묻는 문제다. 아니면 얘가 통계 문제다. 아니면 얘가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구분이 되던가요?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그래서 통계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마켓 리스크를 측정한다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뭔가 약간 오퍼레이션 운영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막 섞여서 하나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FRM 시험은 이렇게 제가 이제 늘 강조하지만 사일로 어프로치. 사일로 혹시 아십니까? 사일로. 미국 영화에 보면 그런 게 가끔씩 나오는데, 사일로는 곡식을 저장하는 이렇게 탑처럼 생겨 있는 그런 저장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일로인데, 그게 미국 큰 초원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사일로가 하나씩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요, 절대로 망한다고요. FRM 시험은. 그래서 과목별로 따로 이렇게 공부했다가는 시험 문제는 전혀 그렇게 따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야, 전에 배웠던 과목에 무슨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이군. 통계의 어떤 개념을 여기서는 이렇게 활용을 했군. 이런 식으로 자꾸 네트워킹이 돼야 시험에서 이제 좀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런 훈련을 미리 했으니까 합격할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세션 6은요, 카운터파티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카운터파티 리스크 생각해 볼게요. 크레딧 리스크는 크게요, 두 종류가 있어요. 아주 크게 보면, 물론 크레딧 리스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퍼스펙트로 디파인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디파인 할 수는 있는데, 원웨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원웨이 리스크가 한쪽에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런 위험은 우리가 랜딩 리스크라고 합니다. 랜딩 리스크. 랜딩. 남한테 돈 빌려줬다. 남한테 돈 빌려준 거는 빌려준 사람이 있고 빌려간 사람이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이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그런 거래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론 어그리먼트 있잖아요. 대출해준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원웨이 트랜잭션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돈이 가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도 한쪽 방향으로만 존재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쌍방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카운터파티 리스크예요. 자, 어떤 파이낸셜 트랜잭션을 했는데, 금융거래를 했는데, 금융거래 당사자 간에, 나도 널 못 믿겠고, 너도 날 못 믿어. 이런 거래가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장외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OTC 데리버티브, 장외 파생 상품. 근데 스왑 거래했다.
포워드 거래, 이런 류의 거래를 하게 되면 포워드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일정한 기초자산을 지정된 미래에 사고 팔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 팔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사기로 약속한 사람은 내가 사기로 약속했을 때보다는 약속한 가격보다는 시장 가격이 훨씬 더 낮아. 약속을 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죠. 내가 원래 사기로 약속했던 가격보다는 나중에 끝에 가보면 가격이 확 떨어져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그러면 그 가격을 팔기로 한 사람은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가 있으면 또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런 식으로 미래에 서로 뭔가 주고받자라고 약정을 하는 그런 류의 계약들이 있는데 그런 계약들이 데리버티브 파생 상품이고 그 중에서도 OTC 데리버티브 장외 파생들은요 카운터파티 리스크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는 그런 파이낸셜 트랜잭션입니다. 금융거래예요. 자, 그래서 여기 카운터파티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는 맨 먼저 뭐가 되면 데리버티브 파생 상품이 뭔가요? 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이때 파생 상품은 전부 다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 아니고 전부 다 OTC 데리버티브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리딩 32부터 계속 마찬가지로 이것도 카운터파티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스왑 거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인데 장외 파생 상품 거래는 그리고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는 돈을 누가 따고 누가 잃을지 압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자산이 움직이게 되면 나한테 유리하게 움직이면 내가 돈을 따는 거고 불리하게 움직이면 내가 돈을 잃는 거예요. 상대방이 돈을 따게 되는 거죠. 근데 장외 파생 상품은 누구나 안다고요. 그래 상대방의 디폴트 위험이 있다는 걸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 상태에 시작을 하니까 서로 믿을 수 있게끔 거래하자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제3자를 통하자 뭐 그런 법도 있지. 다이렉트리 하게 되면 담보 내자. 일단은 collateral 담보 내고 시작하자. 그 담보를 마진이라고 하죠. 이니셜 마진. 자, 이니셜 마진을 제도적으로 내고 시작해야 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중에 퓨처스 마켓. 선물 시장은요, 그거는 장내에서 거래되는 선물 시장은 처음부터 거래하려면 이니셜 마진 내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스왑 거래 같은 것도 보면은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 이니셜 마진 내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담보의 제공이죠. 담보의 제공.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줄 돈과 받을 돈이 서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팅하자. 줄 돈과 받을 돈 서로 네팅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류의 담보라든지 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용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정확히 말하게 되면 크레딧 익스포즈를 줄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신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부도나는 확률 자체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런 걸 했다라고 해서. 근데 담보를 잡아놓게 되면 그래도 신용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좀 줄어들게 안심할 수 있죠. 그리고 줄 돈과 받을 돈을 네팅하게 되면 좀 더 안심할 수가 있죠. 그런 류의 콜레트럴, 네팅 이런 것들이 크레딧 리스크를 미티게이션 줄이기 위한 수단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속성들을 여기서 좀 많이 공부할 거예요. 마진이라든지 또 뭐 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센트럴 클리어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파생 상품 공부하셨죠? Financial Market and Product에서. 뭐 다 했을 거 아니야. 자, Financial Market and Product에서 forward 계약 한번 볼게요. Long forward 같은 걸 했습니다. Long forward. Long forward는 뭘 하자는 거예요? something에 대해서 있잖아. forward 계약을 했는데, 근데 그게 long position, forward의 long position입니다. 그거는 뭘 하자는 거예요? 그 something을 나중에 미래에 어떤 약속된 가격으로 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아직은 만기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t equal 0 시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시작을 했다고요. long forward 한 거죠. long something forward 했습니다. 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요. something을 사겠다. 얼마에 사겠다면 예컨대 at 뭐 100에 살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기는 언제냐면 t equal large t쯤에 여기가 이제 forward의 만기죠. 자, 그리고 제가 가지는 포지션은요, something을 사겠다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니까 long 포지션은 만기가 되게 되면 이런 계약을 한 거죠. 뭘 주세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줄게요 이런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 자체가 그런 류의 계약이에요. long 포지션은요, long forward는
만기에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something을 달라고 하는 거죠. something을. 그러니까 주세요는 something 주세요 이런 거죠. 만기 때에 something을 저한테 주세요. 그 다음에 주기로 약속했던 거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줄게요는. 약속했던 돈 줄게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약속했던 돈이 여기 100인데 100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F0T다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선물 가격 또는 뭐 forward price 선도 가격 같은 거죠. 이 가격 줄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언제 약속했다고? 제로 시점에서 만기는 언제로? 라지 T로 해서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면 줄게요 하는 거는 마이너스 F0T가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나중에 페이오프는 어떻게 돼? 롱 포지션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ST-F0T 이렇게 빼면 되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페이오프의 그림은 자 만기 때 기초자산인 S의 가격이 말이죠. ST가 이 라인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F0T를 주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보면 자, 약속했던 가격보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저는 올라간 만큼 플러스 페이오프.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간 만큼 마이너스 페이오프가 나오는데 이게 롱 포워드 포지션의 페이오프죠. 근데 지금 제가 어느 시점에 있는 거냐면 중간에 임의의 스몰 t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쨌든 뭐 파생 상품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파생 상품은요. 계약을 시작하던 시점과 만기 사이에 임의의 스몰 t 시점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항상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임의의 스몰 t 시점에 딱 멈추는 거죠. 이때가 현재다. 옛날에 약속했고 지금 현재고 아직 만기는 남아있어. 그러면 요 시점에서의 가치는 얼마니 한번 계산해봐. 롱 포워드 포지션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시험이 나온다고요. 가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 어떻게 평가해요? 앞으로 제가 수없이 물어볼 텐데 모든 금융자산의 가치 포워드 계약도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그게 금융자산의 가치입니다.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자. 롱 포워드 계약은 미래의 현금 흐름 얼마 발생하나요? 요만큼 발생하죠. 이걸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됩니다. 스몰 t 시점으로 가져오면 돼요. 그럼 이 시점에서의 밸류는 말이죠. 이 롱 포워드 포지션의 밸류는 스몰 t 시점에서는 만기에 발생하는 이 페이오프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S의 라지 t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S의 스몰 t가 될 거고 빼기 자 이거 약속했던 가격은 상수 값이니까 현재 가치로 가져오게 되면 1 더하기 R에 t 마이너스 스몰 t 남아있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t 마이너스 스몰 t만큼 남아있잖아요. 현재 가치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고. 자 여기서 할인율 뭘 써요? 학교에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할인율 뭘 써요? 이자율인데 무슨 이자율? 이때 쓰는 할인율은 무이자를 씁니다. 무이자를 디스카운트해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돈을 받을 돈이 있어요. 이런 돈을.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무이자로 쓰려고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됩니까?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이라 해야지.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이 계약은 진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하고 계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브 더 카운트로 신용 위험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밸런스 시세에 우리가 가치를 평가한 거를 이렇게 평가된 가치를 그대로 올려놓게 되면 이거는 가치를 너무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줄여줘야 되겠어요? 가치를 줄여야지. 얼마만큼? 그래 상대방의 신용 위험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 가치를 줄여야 된다고요. 그 가치를 줄이는 게 Credit Value Adjustmen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주제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리딩 37에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 이런 게 있어요.
파생 상품에서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장외 파생 상품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미래 현금 흐름을 마치 무위험 이자로 디스카운트해서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대방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의 위험에 해당되는 만큼을 계량화시켜 가지고 그 가치를 갖다 좀 다운시켜야 되는 건데 그 계량화시켜야 되는 금액이 크레딧 밸류 어저스먼트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건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딩 38, 거기는, Evolution of Stress Testing Counterparty Exposure. 이 스트레스 테스팅이 점점 중요한 주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좀 개념적인 것만 나와 있어서 크게 뭐 다룰 내용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리딩 39는 이게 좀 순서가 거꾸로 된 기분이 드는데, 리딩 39가 An Introduction to Securitiz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Securitization을 먼저 공부하고요. Securitization, 우리말로는 자산 유동화입니다. 이 자산 유동화를 먼저 공부하고 온 다음에, 아까 앞에서 Structured Credit Risk라는 게 있었지? 그 자산 유동화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Structured Credit Risk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면 이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이 내용들이요, 조금씩 파편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 중에 진짜 반짝반짝 빛나면서 코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막 이렇게 막 흩어져 가지고 막 숨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렇게 엮어서, 묶어서, 나중에 네트워킹을 잘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험 볼 때에 머릿속에 프레임을 딱 가지고 가야 그래 시험에서 좀 당황하지 않고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절대로 사일로 어프로치 하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거는요, 제가 이제 미리 그 부탁을 드리는데, 요 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370페이지쯤 된다고요. 요거를 한 번 강의를 듣는 전체 13번의 시간을 쭉 건너가는 동안에 한 중간쯤 되게 되면요, 앞에서 배운 거 다 까먹었어요. 이거 휘발성이 엄청 높다고요, 휘발성이. 자,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한 챕터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있잖아요. 그죠? 본인만의 하여튼 키워드에 해당되는 서머리를 좀 만드세요. 적어도 이 챕터에서 이거는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여튼 몇 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키 컨셉에 대한 것들은 리스팅을 좀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렇게 해야 계속해서 이제 그거 들여다보고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 맞아, 이 챕터에서 뭐 배웠지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렇게 해야 또 나중에 거기다가 또 살을 좀 붙여가지고 기억을 되살려서 살을 붙일 수가 있고 머릿속에 빨리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처음 공부할 때는 every detail에 집중하지 말고 처음은 그냥 강의를 듣고 그냥 공부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챕터에서는 뭐가 중요한 주제였다 그런 것만 있잖아요. 키워드로 리스팅만 좀 해놓으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차피 한 번 듣고 시험 보러 가실 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복습할 때쯤 되게 되면 한 번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뒤에는 뭐하고 연결이 되고, 뭐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지면서 두 번째 들을 때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번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거기 리딩 17에 해당되는 Fundamentals of Credit Risk부터 보겠습니다. 이 Fundamentals of Credit Risk, 그 다음에 그 다음 챕터 리딩 18에 나오는 Governance라든지, 리딩 19에 나오는 Credit Risk Management라든지, 요 세 개 챕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Introduction of Introduction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뭐 기초적인 이야기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딩 20에서 Capital Structure in Bank, 여기부터가 조금은, FRM 다운, 뭔가 그 문제 계산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오늘은 이제 리딩 17부터 보도록 할게요. Fundamentals of Credit Risk라는 거 보세요. 먼저 모듈 17.1에 Credit Risk Definition and Transaction Type. Credit Risk가 뭔지 압니다. The probability of one party will lose money if a counterparty fails to honor its financial obligation. 그러니까 뭔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보는 위험을 크레딧 리스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고. 왜 안 지키나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또는 갚을 의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n-timeliness of honoring the obligation. 시간을 놓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딜레이하는, 연체하는 거죠. 연체.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거를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점에 해당되는 unwillingness to repay라는 거 있잖아요. 이 unwillingness to repay는 이 FRM에서는 주제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갖다가 빌렸는데 처음부터 갚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사기죠, 사기. 그런 사기는 안 다룬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거는 그게 첫 번째 점에 나오는 inability to repay the obligation.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갖다 주로 이제 다룰 거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니 없니를 뭘로 측정할 거냐면 default probability, 부도 확률로 측정할 거고, 그리고 부도 확률은 어떤 계량적인 근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우리가 할 거예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에 위에 나오는 3개의 패러그래프 있는데 요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잠 안 올 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잘 올 거예요. 그냥 쭉.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 generally에서 generally the longer the term of a contract, the greater credit risk to the creditors.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대출 계약을 했다면 대출 계약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돈 빌려준 사람한테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in assessing this credit risk, creditors generally want to assess the amount of credit risk. 자, 이게 신용 위험에 노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the probability of counterparty default, 상대방 부도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the recovery amount, timing of payment receipt. 만약에 부도 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파트 1에서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볼게요. 크레딧 리스크를 계량화시킨 대표적인, 자, 신용 손실을 만약에 우리가 계량화시킨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숫자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신용 손실이 얼마가 날지 모르잖아. 얼마가 날지 모르는데 그 대표가 뭘 말하겠냐고요? 좋겠어. 자, 어떤 클래스를 들어가는데 그 클래스에 딱 들어가니까 키가 있어요. 키. 근데 키가 다 달라. 대표가 뭐예요? 평균이지 뭐 평균. 신용손실도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니까.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신용손실의 대표가 뭐예요? expected loss. 예상손실이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신용손실의 대표값이라고요. 자, 그러면 expected loss는 어떻게 구했어요? 예상되는 신용손실은 파트 1에서 이미 다 했어.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도 확률은 몇 %입니까? 상대방이 돈 안 낼 확률. 그리고 부도가 난다고 해서 돈을 다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로 부도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돈을 다 잃는 건 아니니까 1-recovery rate. 회수율 뺀 만큼을 내가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는 그리고 또다시 loss given default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상되는 손실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D, D, D 3개를 곱한 겁니다. D, D, D 3개 곱하게 되면 예상 손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expose default. 방금 그거 보세요. 방금 거기서 generally에서 in assessing this credit risk, creditors generally want to assess the amount of credit risk. 이때 말하는 the amount of credit risk는 얘입니다. 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the probability counterparty default, 세 번째 나오는 게 recovery. 뭐 이겁니다. recovery rate. 이건데 잘 보시라고요. 이거 assess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돈이 얼마란 거 알아요. 부도나게 되면 이 돈 못 받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고의 방식을 좀 넓혀야 돼. 이것도 추정해야 될 금융계약이 있어요. 추정. 자, 어떤 금융계약에서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 상대방하고 financial transaction을 했다고요. 금융거래를 했는데 그 금융거래가 대출을 해줬다라면 야, 부도나면 이 돈 못 받겠네. 그러면 금방 안다고요. 근데 어떤 류의 financial transaction은 내가 부도임에 노출되는 금액이 얼마지 자체를 추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추정해야 되는 게 OTC derivative야. 장외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은 처음 가치 얼마예요? 이자율 수합을 했다. 또는 forward 계약을 했다. 처음에 그 계약의 가치는
쌍방간에 제로죠. 시간이 지나면 기초자산이 움직이니까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테니까 내가 이익을 보게 되면 그때의 밸류는 플러스 가치를 가질 거고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가치를 가지겠습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근데 신용위험은 무슨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거냐면 마이너스 가치가 얼마가 나옵니까는 신용위험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가치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는 마켓 리스크 영역이에요. 이 디리버티브 그래서 어디까지 손실 볼 수 있나요? 그거는 마켓 리스크 영역이고 신용위험 쪽은요. 반대로 이 글에서 내가 돈을 얼마까지 딸 수 있나요?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되고 그게 exposure default. 그렇게 돈을 땄는데 상대방이 부도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exposure default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글에서? 무슨 글에서 추정해야 된다고? OTC 디리버티브에서는 그거 추정해야 된다니까 장애 파생에서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크게 세그멘트가 3개 있었는데 세그멘트 스타일세션이 3개가 있었잖아. 그 중에서 보면은 뭔가 파생 상품과 관련된 것들이 디리버티브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어요. 있었지? 그 디리버티브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할 거냐면 요 익스포즈를 어떻게 계량화할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익스포즈가 커지게 되면 상대방이 부도나 버리게 되면 되게 곤란하니까 요 익스포즈를 갖다가 사전에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담보 잡으면 되지. 또는 뭐 서로 간에 네팅 하자라고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라고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파트 1에서는 요 익스포저 디폴트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수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파트 2로 오게 되면 금융거래 중에는 요 익스포저 자체를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그런 금융거래도 있다. 그게 장외 파생이다. 그리고 이 장외 파생은요, 종류가 많이 있죠. forward, 그 다음에 뭐 또는 swap 이런 것들이 있는데 forward나 swap이나 옵션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익스포저를 추정할 때 전형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는 건지, 시간이 지나면서 익스포저가 어떤 모양을 가지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그 특성을 여기서 공부할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호라이즌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파트 1에서 공부한 거. 마켓 리스크를 측정하는 호라이즌은, 마켓 리스크를 측정하는 게 밸류 리스크잖아. 했죠, 옛날에. 밸류에이션 리스크 모델에서 밸류 리스크 공부했잖아. 밸류 리스크는 주가나 환율이나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불리한 방향으로 가서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에서 어떤 일정한 신뢰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를 계산하는 게 밸류 리스크란 말이죠. 그죠? 근데 밸류 리스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신뢰 수준도 있어야 되지만 홀딩 피어리드라는 내가 이 포지션을 들고 유지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 그 밸류 리스크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1day 또는 10day 이렇게 바를 계산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1년짜리 바 이런 거는 계산 안 한다고요. 자, 왜 원데이 바로 만족했을까? 원데이 밸류 리스크만 구하면 됐을까? 하루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액만 계산해서 그거 보고 야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 되는데 왜 원데이 바를 했을까? 왜 원데이 바? 하루만 호라이즌을 잡자.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주식을 하루만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원데이 바만 계산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원데이 바가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위험을 해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주식의 위험 해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주식 포트폴리오 내가 들고 있다고.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당장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팔지 않고 퓨처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해지할 수도 있잖아. 숏 퓨처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파생 거래는 하루면 또는 이틀이면 얼마든지 선물 시장에서 내가 포지션 잡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기간은요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하루만 시간을 주게 되면 내가 그 위험으로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데이 바 계산한다고요. 하루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자. 근데 그 시간만 지나게 되면 분명히 내가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 뭐 3일, 10일 이런 것들은 사실한테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닌 거죠. 위험에 노출된 기간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크레딧 리스크는요. 주로 대출 자산들이 보면 크레딧 리스크 노출되어 있는데 크레딧 리스크는 야 이거 위험하군.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 부도도 많이 나고 되게 위험하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하자. 위험하지 않는 쪽으로 좀 건전한 쪽으로만 대출해 주는 걸로 조정하자.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만에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하지. 자, 오늘부터 오늘 보니까 위험하다. 뭔가 사이렌이 울린 거죠. 위험하다. 야, 큰일 났네. 관리해야 되겠네. 근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대출이 다음번 갱신할 때야. 1년 뒤에 갱신할 때 그때 조건 조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크레딧 리스크는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요거 보면은 expected loss도 보게 되면요. 부도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잘 보세요. 부도 확률 있잖아. 부도 확률. 부도 확률에도 시간의 개념이 있죠. 어떤 일정한 시간 중에 부도가 나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expected loss 구할 때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앞으로 1년 내에 예상되는 부도 손실이 얼마입니까? 이런 게 암묵적인 가정이 그 안에 있다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럼 1년 동안 익스포저가 얼마큼 커지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익스포저 얼마예요? OTC derivative 익스포저가. 빵원이라니까, 빵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스포저가 커져. 그러면 익스포저가 커지는 걸 한번 우리가 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정은 해봐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익스포저가 커질까? 자, 그런 걸 추정하는 게 나중에 OTC derivative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2로 오게 되면 이거부터가 벌써 변수입니다. 상수가 아니고. 특히나 장애 파생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 확률이요. 부도 확률 상수인가요? 부도 확률 상수 아니죠. 예상되는 부도 확률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했는데 진짜 100명 중에 2명만 부도 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부도 하나도 안 날 수도 있고 10명이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 확률 자체가 또 뭘 가지고 있냐면 표준 편차. 이를테면 있잖아요. 원래 예상했던 기대 부도 확률이 안 나오고 실제 나오는 거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실제 세상은 편차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편차가 어디까지 가나요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나중에 근데 밸류 리스크처럼 최대 편차로 벌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이거 상수라고? 상수 아니에요, 이제. 예상되는 부도 확률일 뿐입니다. 실제로 나오는 부도 확률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요. 리커버리 회수율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부도나게 되면 무조건 30%는 회수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리커버리 레이트 있다. 이것도 변수입니다. 변수. 자, 리커버리 레이트이 변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또 되죠. 리커버리 레이트는요, 무슨 전제로 리커버리 개념이 있는 거냐면 부도가 났다는 전제하에 리커버리가 있습니다. 부도가 한 10만 건, 100만 건, 1000만 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모수가 되게 많으니까 부도 건수가 많으니까 리커버리 레이트요. 그러면 좀 뭔가 믿을 수 있는 리커버리 레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이것도 이해됐어요? 근데 그것도 전체 부도난 집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수율이 얼마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대충 믿을 만한 숫자를 뽑아냈다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은 어떤 특정한 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특정한 산업의 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회수율을 전체 모집단의 회수율을 갖다 그대로 쓰자. 안 맞겠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수가 파라메타라는 측정을 했는데 이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험을 계량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 파라메타가 내가 원하는 위험 집단하고 잘 맞는 파라메타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리커버리 레이트 같은 거는 굉장히 부도 자체가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을 갖다가 믿을 수 있게 우리가 추정하기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추정했다는 손 치더라도 내가 어떤 산업에다가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은 되게 의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FRM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수율은 상수 취급합니다. 회수율은 주어졌다라고 한다고 해요. 회수율은 주어졌다. 대충 보면 회수율은 도중 40%로 이제 뭐 그게 관행인데 한 4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FRM에서 안 다루는 거 뭐 안 다루겠어요, 그러면? 회수율 안 다룹니다, 회수율. 안 다뤄요. 확률, 이거 상수라고 했어요, 변수라고 했어요? 변수지, 변수. 그리고 이 부도 확률은 말이지, 자, 여러분 옛날에 공부했을 테니까, 퀀트 공부했을 테니까, 자, 부도가 난다, 안 난다. 기업 한 개 있어요. 대출해준 기업이 하나가 있어. 근데 이 하나의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동전을 던졌을 때에 동전 한 개를 탁 던졌더니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뭔가 사건이 두 개만 나오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런 걸 무슨 시행이라고 합니까? 동전 하나 던져보는 거. 바이노밀이 아니고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행은 앞면 또는 뒷면에 두 가지 경우만 나오는 있잖아요. 그죠? 한 번의 시행입니다.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자, 동전 하나는 무슨 분포를 따르겠어요, 그러면? 앞면에 놓을 확률 50%, 뒷면에 놓을 50%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동전 한 개는 50대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동전 한 개는. 동전 한 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베르누이 분포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동전이 한 개가 아니고 동전을 한 묶음 가지고 있어요. 한 묶음. 자, 한 묶음 가지고 탁 던졌습니다. 한 100개쯤 동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앞면이 나오는 게 한 50개 정확히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올 리가 없지. 뭐 10개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70개가 앞면이 나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말 이해됐나요? 자, 그렇게 그 동전 하나하나가 베르누이인데, 동전 하나하나의 베르누이를 갖다 이렇게 묶어서 있잖아요. 그죠? 묶게 되면 이항분포입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우리는 이제 론 포트폴리오가 손실이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할 거면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럴 거란 말이죠. 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론 포트폴리오로 가는 순간 그때는 이항분포다 이렇게 되고 확률 자체가 벌써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5대5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동전을 탁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는 게 절반은 정확히 앞면, 절반은 정확히 뒷면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한 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한 개 던지면. 한 개 던지면 무조건 앞면, 한 개 아니면 뒷면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이게 그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면이 100%인 거죠. 뒷면이 나올 때는 뒷면이 그냥 100%입니다. 확률적으로는 50%라고 하지만 그 50%가 성립될 일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냥 뭐 제 말 이해하셨나? 자, 베르누이 분포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예상되는 확률이 P라고 하게 되면 분산은요. PQ다. 기억납니까? 표준 편차는 루트 PQ 하면 되겠지. 루트 PQ. PQ가 1-P잖아. 그러면 이 손실에서 얘가 있잖아요. 베르누이예요. 요 확률, 예상되는 확률이 베르누이다. 표준 편차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예상되는 손실 말고 손실의 표준 편차는 얘가 만약에 상수라고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요. 이것만 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표준 편차로 바꾸면 되겠지. 이것만 표준 편차로 바꾼 게 루트 P 곱하기 1-P 이렇게 하게 되면 손실의 표준 편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런 식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벗어나는 값이 어디까지 갈까요? 자, 이런 걸 갖다 계산해 볼 텐데 이항분포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거 말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레딧 리스크 공부하는 거는요. 요 세 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요, 아예 논외입니다. 리커버리 레이스는 논외예요. 원래 리커버리 레이스 이거는 변수잖아요, 변수. 그 변수는 모두 다 무슨 가정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리커버리 레이스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 가지겠어요? 0에서 100% 범위를 가지겠죠. 리커버리 회수율이라는 거는 0%에서 100% 범위를 가질 거라고. 그래서 이 리커버리 레이트도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확률 변수다. 어떤 일정한 범위를 가지는 확률 변수는 그러면 그 확률 변수가 무슨 분포를 따르나요를 갖다 디파인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은 쉬워집니다. 이거 그 분포에서 리커버리 하나 끄집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봐. 이번에는 이런 리커버리 나온다고 쳐. 이번에는 이거 나온다고 쳐. 수없이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리커버리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다 지금 베타 분포 이런 걸로 가정을 하는데 요거는 것들은 다루지 않아. FRM에서 안 다룬다고 공부를. 요거는 그냥 상수처럼 취급할 거고 주로 요 두 가지에 포커싱 할 거고 앞부분은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포커싱. 그럼 뒤로 가게 되면 이게 디리버티브가 나오면서 익스포즈에 대해서 좀 포커싱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뭘 공부할지 뭐 이해되셨죠? 되죠. 자, 그리고 밑에 insolvency vs default vs bankruptcy 이건 용어의 정의죠. insolvency는 그 지급불능이죠. 지급불능.
그 insolvency refer to scenario where counterpart's liability exceed its assets.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채를 갖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insolvency는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지급불능 상태. 자, 그 다음에 디폴트는요, 실제로 기간이 도래했는데, 약속된 기간이 도래했는데 돈을 못 내요. 이런 것들이 디폴트입니다. 지급불능이 되었다라고 해서 바로 디폴트는 아니죠.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약속된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디폴트는 아닙니다. 약속된 기한이 도래해서 돈을 못 내게 되면 그때 디폴트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scenario where counterparty fails to meet its contractual obligation, 계약성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것, 타이밍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그때는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어떤 시점의 개념이 있어요. 이거 돈을 내야 되는데 못 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디폴트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뱅크럽시는 좀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 뱅크럽시는 파산인데 파산은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럴 수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인솔번시 상태예요. 인솔번시 상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별로 없고 부채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직 부채를 갚아야 되는 날짜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짜가 왔는데 제가 못 갚게 되면 저는 디폴터가 돼버립니다. 이 디폴터가 되기 전에 제가 지금 부실화되어 있으니까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오기 전에 제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뱅크럽시라는 거는 법률적 프로세스입니다. 법률 프로세스. 법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면 파산 선고가 나오는 거죠. 그때. 자, bankruptcy is a legal procedure where an entity, typically in default, seeks legal protection through a court. 대부분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bankruptcy는요, 디폴트 상태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디폴트가 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파산 제가 먼저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 미국의 파산법은요, 거기 밑에서 세 번째 문장 보면은 two forms of bankruptcy are dissolution, liquidation, chapter 7과 그 다음에 restructuring, reorganization, chapter 11. 미국의 파산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chapter 7이 있고 chapter 11이 있고 두 개가 있어요. chapter 7은 진짜 그대로 청산 절차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chapter 11은 구조조정에 관한 법입니다. 채무조정에 관한 법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가고요. 미국에 챕터 7이 있고 챕터 11이 있구나. 미국의 파산법에는 요것만 요 정도만 그냥 그거는 아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페이지 3번 보세요. 3페이지로 가서 transactions that generate credit risk, 신용 위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financial transaction, 금융 거래가 뭐가 있겠습니까인데요. 그 1, 2, 3, 4, 5, 6, 7 보세요. 1번 렌딩, 돈 빌려줬다. 그럴 수 있죠. 돈 빌려주게 되면 금융 위험 신용 위험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리스. 우리가 리스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물건을 갖다가 차용해서 씁니다. 이런 것들은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리스를 내야 되는데 리스를 안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리시버블, 외상 매출 채권입니다. 외상으로 뭔가 매출을 했어요. 근데 외상값 안 갚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프리페이먼트, 미리 내가 돈 냈습니다. 선금 걸었어요. 근데 물건 안 왔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프리페이먼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디파짓, 예금이죠. 내가 은행에 예금했는데 은행이 부도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은행이 부도나게 되면 FDIC라는 우리나라는 KDIC가 있죠. 예금보험공사. 이런 데서 일정한 금액까지는 보장을 해주긴 합니다. 그 다음에 컨틴전트 클레임, 이거는 우발적인 건데 제가 어딘가는 보증을 해줬어요. 이런 거 있어요. 보증을 해줬어요. 뭔가 보증을 해줬을 때는 상대방이 뭔가 약속을 안 지킨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산업화되어 있는 게 인슈런스입니다. 보험이에요, 보험.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러 갔더니 보험회사가 망했어요. 이런 위험들이 있죠. 보면은. 제 말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디리버티브입니다. 파생상품. 이 크레딧 리스크지만 실제로 그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뭔가 신용위험이 일어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신용위험이 일어나는 거래 중에 FRM에 관심 있는 거 뭐겠어요? 그 1, 2, 3, 4, 5, 6, 7번 중에 7번입니다. 7번. 좀 뭐 범위를 넓히면 1번 렌딩하고요. 돈 빌려준 거 하고, 그 다음에 7번 디리버티브 거래하는 거고, 요거 두 개예요. 두 개. 자, 디리버티브는 credit risk through indirect exposure to financial asset. 이거 그 파생 상품은요. 파생 상품은 왜 이름이 파생 상품입니까?
파생 상품은 그 상품 자체로서 가치가 존재하진 않아요. 이 파생 상품은 상품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거죠. 어디로부터 파생돼 나오는 거냐면 기초자산의 움직임으로부터 이 상품의 가치가 파생돼 나오니까 그래서 파생 상품입니다. 모든 파생 상품 다 뭐가 있냐면 기초자산이 있어요. 기초자산이. 그래서 이게 그 기초자산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그 상품이죠. indirect exposure예요. 그리고 even if no cash flow occurs at the onset, 처음에 시작할 때 현금 흐름 전혀 나가지 않는다. 포워드 계약이나 스왑 계약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현금 흐름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하지만 파생 상품에서 기초자산이 움직이게 되면 나한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런 류의 가치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because each party under forward or swap agreement could be required to make a payment in the future, each party is exposed to the credit risk of the other party throughout the life of the derivative contract. 그래서 상대방이 나중에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줄까봐 이 파생계약이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노심초사하게 되고요. 결국은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맨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other derivatives that give rise to credit risk가 repurchase agreement라는 것도 있고 옵션이라는 것도 있다. 앞에서는 이제 forward하고 swap만 소개를 했으니까 forward와 swap만 그러면 신용위험에 노출된 신용위험이 수반이 되는 금융거래입니까? 그건 아니고 옵션도 신용위험이 있습니다. 옵션의 신용위험은 누가 가집니까? 옵션 바이어예요? 옵션 셀러예요? 옵션은 일방적인 권리와 일방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잖아요. 옵션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 부담하는 사람한테 야 내가 옵션 샀으니까 나중에 인더머니 되게 네가 나한테 돈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라서 그건 일방적인 그런 위험만 있습니다. 옵션에 대한 롱 포지션, 옵션 바이어만 옵션 셀러에 대해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어요. 옵션 셀러 자체는 이미 그냥 프리미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거 다 받았어요. 더 받을 거 없다고. 인더머니가 되면 오히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 셀러는 아무런 크레딧 리스크가 없지만 옵션 바이어가 크레딧 리스크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있습니다. 레포. 레포는 무슨 거래예요? 어떻게 하는 거래가 레포입니까?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자, 레포 거래는 이런 거래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금융기관이 있고 B라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두 금융기관, 레포 거래는 그냥 전당포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A 금융기관이 여기다가 시큐리티, 유가증권을 갖다가 매각을 하죠. 자, 매각합니다. 근데 시큐리티 매각하는데 뭘 하는 거냐면 매각이에요. 매각, 이거는 진정 매각이 아니죠. 매각을 하면서 뭐가 있냐면 with repurchase agreement. 나중에 다시 재매입할게요, 다시 살게요 라고 약속을 하면서 매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각을 했으니, 시큐리티를 매각을 했으니까 돈을 줘야죠. 예컨대 뭐 98불을 준 거죠. 98불을. 실제로 이 시큐리티에 마켓 밸류는 $100짜리예요. 자, $100짜리를 A가 B한테 매각을 하면서 $90를 받습니다. $98를 받아요. 근데 이게 매각은 진정 매각이 아니고 나중에 도로 사겠다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하고 이제 매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내일은 A가 B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도로 삽니다. 이 시큐리티를 재매입하는 거죠. 도로 사면서 돈을 줍니다. $98가 아니고 $99를. 이렇게. 사실 이 거래는 무슨 거래 한 거예요? A하고 B 사이에. A가 시큐리티를 담보로 맡기고 100짜리를 담보로 맡기고 $98 받았다가 나중에 $99 갖다 주면서 담보물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거래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98는 빌리는 돈이고 $99는 $1 이자를 붙여가지고 우리는 갚는 거죠, 이제. 잘 이해됐나요?
자, 이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다고요? 레포 거래라고 합니다. Repurchase Agreement. A의 입장에서 이 거래를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고요. 레포 거래라고 합니다. 레포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B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레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B는 Reverse 레포라고 해요. B는 Reverse 레포. 같은 거래지만 하나하나의 거래를 두고 누구의 입장에서 이 거래를 명명하냐에 따라서 A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레포 거래했다라고 말을 하고 B의 입장에서는 리버스 레포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된 거죠? 이거 왜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있어요? 카운터파티 리스크는 서로가 부도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자, 사실 이 소유권 누구 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 시큐리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A 거죠, A 거. 무전하기 전에 이미 담보처럼 약속을 딱 콜을 했다고요. 계약을 맺은 거죠. 내가 도로 이걸 가져올 거라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요, B가 시큐리티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 품에 그냥 갖고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돌려줘야 돼, A한테.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하루 사이에 말이죠, B가 부도났다. 자, B가 부도나게 되면 A는 뭘 돌려받기로 약속한 겁니까? 시큐리티 돌려받기로 못 돌려받잖아요. B가 부도나게 되면 A는 돌려받기로 한 시큐리티를 못 돌려받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크레딧 리스크죠. 그 다음에 또요, 하루가 지났더니 B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부도나가지고 돈 안 갖고 와요. 이런 위험이 있죠. 이것도 그래 상대방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레포 트랜잭션도 보면은 대표적인 그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하는, 서로가 부도나게 되면 곤란해지는 그런 거래입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 피규어 17.1에 크레딧 리스크 트랜잭션 타입에 론도 있고 리스, 리시버블, 프리페이먼트, 디파짓, 컨택 이런 종류들이 쭉 다 있어요. 그 디리버티브 보시게 되면 디리버티브는 Key Credit Exposure가 Non-Payment Due to Default. 이거는 그 이것을 말한 디리버티브는 전부 다 장애 파생이에요. 장애 파생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부도나는 밤에 뭔가 받을 돈을 갖다 Non-Payment, 내가 못 받는 위험이 이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인데, 이거 로스 타입은 보니까 Replacement C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Replace Cost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Mark to Market Value. 이 가치 얼마입니까? 부도 시점에서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이 됐어요? 부도 시점에 상대방이 부도 나버리게 되면 그 가치를 갖다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부도 나버렸으니까. 그러면 동등한 가치만큼을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 어딘가에서 대체한다면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 겁니까? 그게 마크 투 마켓 밸류예요. 그게 시가만큼 그 비용이 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페이지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밑으로 내려갑시다.